국가직 시험 대비 조리막 모의고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강에서는 먼저 문제 푸실 시간을 20분 정도 드렸습니다.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문제를 먼저 풀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회차별로 한 20분 정도 시간 두고 풀어주시다가 점점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시간을 줄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조리막과 이목경영학 이 두 과목에 시간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할애하시면은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사실 25분은 조금 짧고요. 25분보다 조금 길게 30분 정도 시간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25분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조리막과 이목경영학 이 두 과목을 다 풀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너무 빨리 푸는 데만 치중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 뭐 이런 거 별로 없고요. 그냥 수월하게 푸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워밍업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수월한 문제들로 구성했고요. 그런데 점점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좀 다루는 회차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일부러 그런 문제들을 좀 만들어 오는 건데요. 아무래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평소에 엄청 어렵게 느끼지 않던 것도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당황스럽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좀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면 좀 당황을 좀 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회차를 넣어 올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목경영학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점수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높게 못 나온다고 해서 상심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부족한 걸 찾아내고 그 부족한 걸 메꾸는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부족한 걸 찾아내고 그걸 메꿔야 실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좋게 나와 그러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의고사 점수가 높게 나오면은 좀 가끔 가다가 좀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좀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가끔 가다가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차라리 많이 틀리는 게 좋아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많이 찾아내고 그거를 확실하게 메꾸는 사람이 실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거나 해서 막 너무 상심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요, 이목경영학도 그렇고 조리막도 그렇고요. 과목별로 매주 3회차씩, 3회 분량씩 총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총 12회 분량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는 이론서에서 해당 내용 찾아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특히 1회차는 좀 쉽게 구성했습니다. 일단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발 작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택발 작업은 설정된 갱신기간이 없죠. 정답 1번이에요. 이 택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한 나무를 선택해서 벌채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택발 작업을 하는 숲은 우량한 나무를 선택해서 벌채하기 때문에 항상 숲에 나무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내 눈으로 뭐 직접 본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종자가 떨어지고 발화가 되고 애기나무가 나오고 하는 과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택발 작업을 하는 곳은 설정된 갱신 기간도 없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꾸준히 애기나무들이 나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애기나무들하고 어른 나무들, 작은 나무들, 키 큰 나무들 다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택발 작업을 하는 숲은 일형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 택발 작업을 하는 숲은요. 항상 나무가 살고 있으니까 허허벌판 되는 일이 없잖아요. 우량한 나무만 선택해서 벌채하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그대로 숲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지가 항상 나무로 덮여 있기 때문에 임지와 어린 나무가 보호를 받고요. 버특이 유실되지 않는 이런 좋은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지상의 유기물이 또 항상 습기를 가지기 때문에 산불 발생 가능성도 낮은 특성도 가집니다. 그리고 택발 작업을 하는 숲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적이 좁은 숲에서도 보속적 수확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예, 이런 특성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 지금 1번 문제 이런 거는 보자마자 아마 답이 딱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의 증산작용과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낙엽수는 한겨울에도 가지와 줄기 표면에서 증산작용을 수행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2번을 봐주세요. 2번 보시면 강우량이 많은 해에 연륜폭이 넓어진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추제가 아니라 춘제의 양이 증가하죠. 그리고 춘제의 구성 세포가 건조한 해보다 직경 크고 세포벽이 얇아집니다. 예, 이거 춘제와 추제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죠. 이 춘제 같은 경우는 수분 흡수와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춘제가 형성이 되고요. 좀 그렇지 못한 조건일 때 추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강우량이 많은 해에는 수분 흡수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런 조건에서는 춘제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3번 봐주세요. 수분 스트레스는 춘제에서 추제로 이행이 되는 것을 억제한다가 아니라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흡수와 이동이 원활한 조건에서는 춘제가 형성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추제가 형성이 된다고요.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수분 흡수와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조건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는 이제 추제로 이행이 되는 게 촉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기염의 흡수와 이동이 증산작용으로 촉진이 되는 거죠. 촉진되죠? 그리고 도관을 타고 수분과 함께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무기염 흡수라고 하는 것은 수분 흡수하고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산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수분 흡수 원활하게 일어나겠고 수분 흡수가 잘 일어나면 그만큼 무기염의 흡수도 잘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기염 흡수와 이동이 증산작용으로 촉진이 됩니다.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권역, 산림 생태권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네요. 지금 여기 이제 3번 보기를 보시면 인문지리적으로 삼국시대의 신라권으로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적이면 보수적인 뿌리가 깊은 권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삼국시대의 신라권, 남서산야권역 아니죠. 남동산야권역. 남동산야권역이 삼국시대의 신라권이고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뿌리가 깊었었던 권역이에요. 이거 조선시대에 어땠냐 이거 몰라도 돼. 그렇지만 삼국시대의 신라권 이게 남동산야권역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딱 캐치를 해야죠. 그러면 남서산야권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국시대 백제권이죠. 그렇죠? 남서산야권역은 삼국시대 백제권이죠. 남서산야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의 백제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남서산야권역이라고 하는 곳은 특성 하나만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지질이 주로 화성암과 변성암이 많고요. 지질이 주로 화성암과 변성암이 많고 그리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구릉성 산지가 많습니다. 경사가 급하지 않은 구릉성 산지가 많습니다. 이런 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남서산야권역 같은 경우 옛날부터 논농사를 많이 지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곳에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농업지대에서의 비교 우위 때문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높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 1번 보기 한번 볼까요? 산악권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악권역 같은 경우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 물리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봉우리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람들의 간섭이 좀 많이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동물들, 그런 애들이 주로 이 산악권역에 또 많이 살고 있는 것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산하권역 같은 경우 전쟁이 났을 때 피난처로서도 이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번 보기 보시면은 남동 산하권역은 소백산맥으로 활처럼 둘러싸인 권역이다. 활처럼 둘러싸인 권역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남동 산하권역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다뤘었던 그런 사항이죠.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4번 보기 중부산하권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부산하권역은 옛부터 우리나라의 중심지대로 물과 전답 그리고 산들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중부산하권역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에 백제, 고구려, 신라로부터 다 이제 지배를 받았었던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여러 지역의 물자가 모였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중부산하권역은 중심, 우리나라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이제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에다가 넣지는 않았지만 해안도서권역이라고 하는 곳도 있죠. 해안도서권역 같은 경우는 바다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록 화렵수와 해송이라고 하는 수종이 생육하고 있다는 특성,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목법의 종류 중 파상치목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 파상치목이라고 하는 것은 덩굴식물의 줄기를 지하에 반복해서 묻어요. 이게 특징적인 사항인 거죠. 그래서 파상치목 같은 경우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묻어. 이렇게 반복해서 묻는다고요. 이게 파상치목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럼 여기 2번 봐주실래요? 나무 딸기 종류 번식 방법이고 가지를 굽혀서 끝부분이 땅속에 묻히도록 하겠대요. 이거 단부치목에 대한 내용이네요. 단부치목. 그러면 단부치목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단부치목 같은 경우는 여기다 여기 글씨 여기다 볼게요. 단부치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특징만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단부치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너무 단순한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보실 수는 있죠. 그래서 가지 끝이 그냥 땅속에 이렇게 묻히게 하는 거 단부치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보기 보시면 가지를 굽히고 굽혀진 가지 밑부분에 굽혀진 가지 밑부분이 땅속에 고정된 상태로 발근되도록 하겠다. 가지 끝이 지상으로 나오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3번 같은 경우는 단순지목이네요. 단순지목입니다. 단순지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이게 단순지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보기는 맹아지취목이네요. 맹아지취목. 그죠? 그래서 이거 맹아지취목 같은 경우는 맹아지취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댕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루터기만 남겨주고 그러면 이렇게 맹아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맹아가 나왔으면 여기다가 흙을 도둑하게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 속에 묻힌 부분에서 발근이 되겠고 발근되게 확인이 됐으면 걔를 잘라가지고 다른 데다 딱딱 심어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맹아지 취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취목법의 종류로 지금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매간취목과 공중취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매간취목이라고 하는 것은 취목, 대상, 수목 전체를 그냥 통으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공중취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부에 있는 가지 일부에 상처를 내고 발근되도록 하는 거죠. 그게 공중취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조림수종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네요. 바람직한 조림수종의 특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출됐었던 거 보면은 수관폭과 관련된 게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는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보셨으면 답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또 갑자기 헷갈리셨을 수도 있죠. 일단 정답 4번입니다. 이게 왜 틀렸냐면 수관폭이 넓고가 아니라 수관폭이 좁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관폭이 좁아서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인분 밀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여러 번 출제됐었죠? 그래서 수간폭이 좁아서 단위 면적당 인분 밀도 높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4번은 수간폭이 넓어야 된대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재질이 좋아서 목재 이용 가치가 큰 수종이라고 써 있는 거, 이 뒷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 재질이 좋아서 목재 이용 가치가 큰 수종, 이 뒷부분 내용, 이거는 어떤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 곱게 자라고 지하고가 높으며 곱게 자라고 지하고가 높으며 그리고 재질이 좋아서 목재 이용 가치가 큰 수종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이거 맞다라고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기에 없는 거 추가적으로 다른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상 조림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병해충이나 산불 같은 여러 가지 위해 요인에 저항성이 있어야 좋겠죠. 거기에다가 또 목재 시장에서 수요량도 많으면서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산림 생태계 구성 요소로서 가치가 높은 수종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목재 이외에 특수 부산물 생산 가치가 높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림 기술 적용이 쉽고 조림 비용이 적게 드는 수종이어야 되겠고, 경영 목적이나 목표에 부합하는 수종이어야 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교재 보시면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굳이 칠판에 안 적은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4번입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수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모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수만 남기고 다른 인목은 싹 벌채하죠. 그러면 내가 남긴 모수가 종자를 떨어뜨려주고 그 종자가 싹이 나서 걔네가 새로운 인분 형성되도록 하는 거, 그게 모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수로 남겨야 할 인목은 모수로 남겨야 할 인목은 본수로는 2에서 3%, 그리고 제적으로는 약 10%이죠. 제적으로는 약 10%. 그리고 또 종자 비산력이 큰 수종은 헥타르당 15에서 30분 정도 골고루 산재시킵니다. 종자 비산력이 큰 수종은 헥타르당 15에서 30분 정도를 골고루 산재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종자 비산력이 좋지 못한 수종, 종자 비산력이 작은 수종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50분 이상을 남겨줘야죠. 그러면 종자 비산력이 작은 수종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뭐 너도밤나무 같은 거, 너도밤나무 그런 거를 또 구체적인 예시로 또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상충목 수가 적어도 동력림으로 취급할 수 없다. 이거 3번 보기는 보자마자 틀렸다는 거 알아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모수 작업 같은 경우는 모수가 신인분의 상층을 구성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력림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개벌 작업을 하고 나서도 동력림이 조성이 되고 모수 작업을 하고 나서도 동력림이 조성이 되죠. 그죠? 그런데 상층목의 수가 상당수에 이르면 복층 인분으로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는 것이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태관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2번 보기를 보시면 인목 형질과 생장 우열이 확실히
확실히 분화되지 않은 유령림 단계인 분에서 차후 선발목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우량한 나무고 보육자 없이 선발하지 않지만 특별히 보호 장려된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보호목이 아니고요. 후보목에 대한 설명이죠. 후보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선발목 같은 경우는 일단 선발이 되었다고 해도 목표하는 최종 수확목으로 남겨질 수도 있고 다른 나무로 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발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인접목보다 외형상으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이 아주 우수하게 나타나는 인목 입니다. 그리고 2번 이거는 이제 후보목이라는 거 요거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호목이라고 하는 게 써 있잖아요. 이 보호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층 임관을 구성을 하는 나무이고요. 임지 보호 목적으로 남기는 나무이잖아요. 그죠? 사실 보호목과 관련된 거는 뭐 워낙에 여러 번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2번 보기는 금방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태감벌이라고 하는 것은 상층감벌, 정성감벌에 속하지 전통적 감벌 양식과는 다른 새로운 감벌 양식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식조림에 관계되는 인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소나무와 해송은 소식을 하면 질 좋은 목재 생산 못하죠. 소나무와 해송은 밀식을 해주어야 합니다. 원래는 양수는 소식을 하고 음수는 밀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식을 할 경우에 옆으로 나오는 가지가 굉장히 굵은 가지가 나오고 곡간으로 되기 쉽고 형질이 나빠지기 쉬운 수종은 양수라고 해도 밀식을 해야죠. 원래 일반적으로 양수는 소식, 음수는 밀식이다. 그렇지만 소식을 할 경우에 옆으로 나오는 가지가 굉장히 굵은 가지가 나오고 곡간으로 되기 쉽고 형질이 나빠지기 쉬운 수종은 양수라고 해도 밀식을 하는 게 좋다고요. 구체적으로 소나무 해송이 그런 수종들인 거라고요. 소나무 해송 얘네는 밀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번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대경제 빨리 생산하고자 할 때는 소식을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이제 소식을 하게 되면 한 개체가 충분한 생육 공간을 가지면서 수분, 양분, 햇빛을 굉장히 충분히 이용을 하면서 빨리빨리 자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경제를 빨리 생산하고자 하면 소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소경제 생산이 유리하다는 경영 목표가 섰다면 그때는 밀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주 들어가서 자주 뭐 벌채하고 끌고 나오고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 불편한 오지림은 그냥 소식을 하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보기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죠. 지력이 다소 낮으면 밀식을 해서 지력 유지와 조기 폐쇄에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지가 비옥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 소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임지가 비옥하면 나무 성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소식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지력이 다소 낮으면 이런 곳이 오히려 더 밀식을 해가지고 조기 폐쇄와 지력 유지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꽃의 구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벚나무를 포함한 장미과 수종들이나 목련, 백화, 자귀나무 얘네는 단성화 아니고요. 양성화입니다. 양성화입니다. 그리고 양성화이면서 완전화에 해당합니다. 완전화라고 하는 것은 암술, 수술, 그리고 꽃잎, 꽃받침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완전화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걔네가 완전화예요. 그리고 양성화인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암술술술 꽃잎 꽃받침이 네 가지가 다 있으면 완전하라는 거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자식물, 속시식물 꽃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번 한번 봐주세요. 버드 포플러류는 암꽃, 숫꽃이 각기 다른 나무에 달리는 자웅 이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 자웅 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가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암꽃, 숫꽃이 각기 다른 나무에 달리는 것은 암그루, 수그루 이렇게 우리가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건 당연히 단성화인 거라는 건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봐주세요. 여기 물풀의 단풍, 얘는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으로 양성화, 단성화가 한 나무에 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4번에 보시면 참나무류, 자작, 밤나무, 호두나무, 얘네는 자웅동주. 자웅동주는 우리가 일가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성화이면서 자웅동주 일가화라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여러 번 또 이제 출제가 됐었던 그런 사항들이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또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거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9번의 정답 2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대 질소고정 미생물과 기주식물 바르게 연결된 거 정답 2번이네요. 그죠?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사실 질소고정 미생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공부 아마 빠삭하게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내 질소고정 미생물, 일단 먼저 자유생활하는 애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자유생활하는 애들이 있죠? 얘네는 공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생활하는 거. 자유생활하는 질소고정 미생물 같은 경우 아조토박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조토박터는 호기성이죠?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얘는 이제 혐기성입니다. 원래는 아조토박터가 클로스트리디움보다 호흡도 더 많이 하고 일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아조토박터는 산성인 산림토양에서는 일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산림토양에서는 아조토박터보다 클로스트리디움이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이제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 공생하는 애들 같은 경우, 총 3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일단 공생하는 애들은 먼저 시아노박테리아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리고 라이조비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그냥 라이조비움 말고도 브라디라이조비움까지 썼지만 저는 그냥 여기 라이조비움 하나만 적을게요. 그리고 또 프란키아라고 하는 거, 얘네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시아노박테리아 이거 같은 경우는 외생공생합니다. 외생공생 하는 애들이고요. 예, 기준은 지의류와 소철입니다. 기준은 지의류와 소철입니다. 그리고 라이조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생공생합니다. 라이조비움 내생공생. 그리고 라이조비움이 콩과 공생한다라는 건 뭐 다 알죠? 그죠? 그리고 프랑키아도 내생공생. 프랑키아도 내생공생이고요. 그리고 오리나무류. 그리고 보리수 나무, 담자리꽃 나무와 속이나무 속, 얘네하고 공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사실 이 질소고정 미생물 특성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정답 2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체내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사부 조직을 통해서 운반되는 탄수화물 성분은 수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비환원당, 그죠? 정답 4번. 비환원당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통점 가지고 있죠.
비환원당 이거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를 줬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비환원당. 저기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축적을 농도로 표시하는 거하고 총량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이 농도로 탄수화물 축적을 표시를 한다면 농도는 지하부의 농도가 지상부보다 높아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탄수화물 저장소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점점 수목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하부보다 지상부 부분의 무게가 더 빨리 증가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총량은 지상부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농도라고 하는 거는 뿌리. 이거 농도하고 양은 구분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농도로 표시하면 지하부 농도가 지상부보다 높다. 그런데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부에 더 많다. 이거 반드시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 수목 체내에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수목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세포벽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주요 화합물이고, 그리고 지방, 단백질 같은 다른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한 기본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광합성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도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세포액의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용질로 역할하죠. 이런 특성들, 탄수화물이 이 체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종 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일단 파종 방법 같은 경우 산파, 조파, 전파 우리가 이렇게 커다랗게 구분을 하죠. 파종 방법을 커다랗게 산파 그리고 조파, 전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산파 같은 경우는 세립종자가 산파하죠. 조파는 중립종자가 조파합니다. 그리고 대립종자는 전파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예요. 여기 2번 보기 보시면은요. 느티나무, 아카시, 물풀에 얘네는 중립종자예요. 네, 중립종자. 이 중립종자 얘네들은 줄뿌림 조파라고요. 줄뿌림 조파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느티, 아카시, 물풀에 얘네는 발화 후 실생묘의 생육이 빠른 건 맞아요. 그런데 전뿌림이 아니라 줄뿌림 또는 조파. 조파하고 줄뿌림 똑같은 거 아시죠? 줄뿌림 해야 한다고요. 그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1번 한번 봐주세요. 이거 지금 세립종자들이네요. 이거 산파, 흩어뿌림 하는 애들 맞죠? 그리고 소나무, 류, 삼나무, 편백, 낙엽송 외에도 가문비, 오리, 자작 얘네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3번은 딱 봐도 대립종자, 전뿌림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 4번 같은 경우 이거는 뭐 한번 이제 보시라고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정답 2번입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송림 작업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여기 벌채목 선정은 간벌 작업 선정 기준에 준하다가 아니라 택벌 작업 선정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그래서 이거 간벌 작업 아니라 택벌 작업 선정 기준에 준한다. 이거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정답이 그래서 3번.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좀 추가적으로 항속림과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속림이라고 하는 것은 항속림은 나무가 꾸준히 계속 살고 있는 숲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이론서에서도 보면 항속림 관련해가지고 영어로 써놓은 걸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항속림은 나무가 사는 게 끊어지지 않고 나무가 계속 사는 것. 그런 것이 항속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속림은 택벌림에 가까운 곳입니다. 항속림은 택벌림에 가까운 것이다. 택벌림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항속림은요, 일용혼유림입니다. 항속림은 일용혼유림이고, 그리고 단목 택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목 택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긴 또 천연갱신이 원칙이에요. 천연갱신이 원칙이다. 이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항송림 같은 경우는 정해진 윤벌기가 없어요. 그리고 갱신에 특별한 고려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간벌, 산벌, 태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벌은 절대 안 돼요. 여기서 개벌하면 안 된다. 항성님 뭐라 그랬어요? 숲에 나무가 사는 게 끊어지는 일이 없이 계속 사는 곳이라고요. 개벌을 하는 건 뭐예요? 허허벌판 만드는 거잖아. 허허벌판 만드는 개벌은 하면 안 돼요. 이게 개인장이 또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항송님의 특징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세요. 개벌은 안 된다. 개벌 안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벌 작업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우량한 인목들을 남김으로써 갱신되는 인분의 유전자 형질 개량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이 3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벌, 하종벌, 후벌 세 단계의 벌체로 실시가 됩니다. 자, 3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벌, 하종벌, 후벌 이 세 단계의 벌체로 작업이 실시가 되는데요. 일단 먼저 막 이렇게 숲에 나무가 많이 있는 조건이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숲에 나무가 많이 있는 조건이에요. 예,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먼저 갱신 준비 단계의 벌체인 예비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갱신 준비 단계의 벌체인 예비벌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종벌이라고 하는 거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하종벌을 실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종벌을 하고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남긴 나무 벌채 안 하고 남긴 나무가 하종벌 실시하고 나서 내가 남긴 나무가 얘네들이다라고 보자고요. 이 노란색을 표시한 거. 얘네가 하종벌 실시하고 나서 땅에 남아있는 나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종벌 실시하고 나서 땅에 남아있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나무들 있죠? 얘네가 종자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내가 남긴 나무가 땅에 종자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그 종자에서 이제 싹이 나가지고 애기나무가 생기는 거라고요. 애기나무가 생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애기나무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애기나무들이 한동안 이 커다란 나무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비바람 같은 것으로부터 애기나무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커다란 나무들로부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어. 애기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랐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커다란 나무를 벌채를 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후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후벌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할 때에는 성숙한 나무의 보호를 안 받아도 되겠다 싶은 애기나무들이 있는 곳, 거기부터 우리가 이제 후벌이라고 하는 거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후벌을 딱 한 번에 싸그리 다 벌채하는 거 아니죠? 이 후벌이라고 하는 것도 좀 몇 번 이제 벌채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후벌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에 하는 벌채를 우리는 종벌 또는 전벌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갱신 준비 단계의 벌채인 예비벌, 그리고 하종벌. 하종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자 아래로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벌채인 거예요. 하종벌. 그리고 하종벌 후에 남은 나무들, 얘는 우리가 산목이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남긴 이 산목이 종자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애기나무들을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기나무 보호 필요 없어. 그러면 큰 나무 잘라, 산목 잘라요. 그게 후벌이다. 그리고 후벌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에 실시가 되는 그 작업은 우리가 종벌 또는 전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벌 또는 전벌이라고 표현하는 작업까지 다 실시가 됐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령님이 형성이 된 거지. 큰 나무 다 자른 거고. 그렇죠? 동령님이 형성이 된 거예요. 3벌 작업은 동령님이 형성이 되는 방법인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숙한 인목의 보호하에서 동령님이
형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번 봐주세요. 우량한 나무가 남김으로써 갱신된 인분 유전자 현재 개량할 수 있다. 내가 남긴 나무, 지금 이미 지웠지만 내가 남긴 나무가 종자 떨어뜨려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종 우량한 나무를 남겨주면 내가 남긴 나무가 종자 떨어뜨려 주고 그걸로부터 애기나무 나와서 새로운 인분 형성되는 거니까 우량한 나무 남겨주면 갱신된 인분 유전자 형질이 개량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나무를 남기냐 거기에 따라서, 그죠? 정답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을 봐주세요. 후발 작업 시 갱신 인분에 지장이 되지 않는 이상 가장 굵고 자람이 양성하고 형질이 좋은 걸 가장 먼저 벌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최고로 질 좋은 애들은 항상 마지막까지 남게 하는 거예요. 항상 최고로 질 좋은 애들은 항상 마지막까지 남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굵고 자람이 양성하고 형질이 좋은 것을 종벌까지 남기도록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벌이라고 하는 거, 이 후벌 같은 경우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마지막에 실시되는 그 작업은 종벌 또는 전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벌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이제 양수 수종이라고 한다면 단 한 번의 벌채로 후벌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집약적 작업에서는 몇 번에 나누어서 후벌 작업이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수 성장 상태를 잘 봐가면서 모수의 보호, 커다란 나무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후벌이 실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봐주세요. 후벌에서 벌채될 나무들은 바람에 피해를 받죠. 받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나무, 얘네들, 요런 애들, 얘네가 후벌할 때 벌채되는 나무들이잖아. 이 커다란 나무들은 사실 엄청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애기나무를 보호를 해주지만 바람이 막 엄청 세게 분다거나 하면은 얘네가 서로를 보호한다거나 하진 못하거든. 그래서 후벌에서 벌채될 나무들은 바람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요.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산벌 작업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4번을 한번 봐주세요. 하종벌은 임목제적으로 10에서 30%가 제거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목제적으로 10에서 30%가 제거될 수 있다. 이거는 예비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비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하종벌 같은 경우는요. 하종벌 같은 경우는 예비벌 이전 인분 제적의 25에서 75% 범위로 하종벌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4번 임목제적으로 10에서 30% 제거되는 건 예비벌이라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임목 6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이 3번인데요. 3번 같은 경우는 테다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위치가 맞겠죠. 그죠? 정답은 3번이에요. 일단 형질결합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리기테다소나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내척지, 내한성 이거는 리기다소나무, 그리고 생장, 재질, 우수한 형질 이게 테다소나무라고요. 그래서 3번 테다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위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아마 기출문제 꼼꼼히 보셨으면 금방 알아보셨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의 입지조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정답 4번입니다. 평지 또는 환경사지로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곳,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곳, 정답 4번이에요. 1번 보기 한번 볼게요. 외부 화분에 의해 수정받기 위해서 동종인분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거 맞는 사항이고요. 이건 아마 다 많이 보셨던 그런 부분이죠. 일단 최종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서 조성을 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최종원에 사는 질 좋은 나무들끼리 수분 수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질 좋은 종자를 나한테 주도록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잡스러운 유전자가 섞인다면 질 좋은 종자 얻기가 어렵잖아요. 최종원은 질 좋은 종자 얻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원에 사는 애들끼리 수분 수정해가지고 질 좋은 종자 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기서 어디선가 꽃가루가 날라와가지고
여기서 수분 수정돼가지고 잡스러운 유전자가 섞였다. 그러면 질 안 좋은 종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스러운 유전자가 안 섞이게 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1번 보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2번 볼까요? 이거 광합성 잘할 수 있는 조건. 2번 보기. 광합성 잘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한 체종원의 면적은 적어도 5헥타를 초과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면이 정방형이나 원형에 가까워야죠. 지금도 이거 보시면 제가 나름대로 정방형에 가깝게 그린 거예요. 정방에 가깝게 그린 거예요. 최종원의 면적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종원의 면적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최종원이 이렇게 생겼다거나 해봐요. 그러면 여기 죄다 오염이 되겠네. 잡스러운 아무리 뭐 격리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잡스러운 유전자가 좀 외부 이런 사이드는 좀 섞인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최종원 조성이 되면은 뭐 엄청 많이 오염이 되겠네. 엄청 잡스러운 유전자가 잡스러운 유전자가 많이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방형 또는 원형으로 최종원을 조성을 한다면 사이드 부분은 잡스러운 유전자가 섞인다거나 하더라도 중심 부분 쪽으로 가면 안 섞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면적이 충분하다고 해도 말짱 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방형 또는 원형이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답 4번이고 17번 볼게요. 죽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 3번입니다. 죽묘라고 하는 것은요, 대나무의 묘목인 거예요, 간단하게요. 그래서 지하경을 불치해가지고 포지에 심고 1년간 양성한 묘목이다. 이게 이제 죽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지조가 붙어 있는 죽간과 지하경을 굴치한 것이고, 죽간에 3절 이상 가지 달고 있대요. 이건 모죽에 대한 설명이네요. 죽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여기 2번 봐주세요. 죽간 길이 20cm 정도로 해서 가지 붙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모주네. 모주. 그죠? 모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모주라고 하는 거, 얘는 죽간을 짧게 하고 가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모죽과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봐주세요. 4번은 그냥 지하경. 그렇죠? 정답 3번입니다.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신품종이 신품종 보호제도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3번입니다. 이거 신품종 보호제도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총 5가지가 있죠. 1번에는 신규성, 2번에는 구별성, 그리고 4번에는 안정성 외에 균일성과 그리고 고유한 품종 명칭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신규성, 구별성, 그리고 균일성, 그리고 안정성, 고유한 품종명칭 이렇게 5가지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적 합체 빈도를 증가시켜서 유전적 다양성 촉진시키는 방식과 거리가 먼 거 정답 3번입니다. 이형적 합체 빈도를 증가시켜서 유전적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것은 타가 수정이 되었을 때, 그죠? 타가 수정이 되었을 때 이형적 합체 빈도가 증가되고 유전적 다양성이 촉진되겠죠.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타가 수분의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형의 현상, 자웅 이주, 자가 불합성, 그리고 여기 보기에다가 넣지는 않았지만 자웅 이숙, 그게 타가 수분의 기구죠. 그런데 3번이 정답이고 3번은 뭐예요? 이거는 자가 수분의 기구입니다. 그렇죠? 자가 수분의 기구가 폐화 수분과 자가 수분의 기구가 이게 폐화 수분과 뇌수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폐화 수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확 필 때가 됐는데 그냥 꽃이 피지 못하고 꽃잎이 닫힌 상태에서 수분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막 꽃이 확 필 때가 됐는데 비가 온다거나 하면 꽃잎이 못 열리고 수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가 또 이 폐화 수분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시이고요. 뇌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꽃봉오리 때 수분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가 수분하는 기구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20번으로 가볼게요. 어린 나무가 끄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 됩니다. 조림목 생장이 불량할 경우에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 제거하는 거 아니고요. 조림목 생장이 불량할 경우에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 대상목으로 선정해서 조림목과 함께 남겨두죠. 조림목 생장이 불량할 경우에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 대상목으로 선정해서 조림목과 함께 남겨둡니다. 이런 거 은근히 헷갈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실시하냐,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하는 것은 약 6월에서 9월 정도에 실시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선택해라. 그러면 여름철 선택하는 거예요. 6월에서 9월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 보통 1차 작업은 잡목이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기 시작할 때 1차 작업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한 보통 풀베기 작업이 끝나고 한 3에서 5년 정도 후죠. 그리고 2차 작업은 1차 작업이 끝나고 한 3, 4년 후 정도에 2차 작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할 때 보육 대상목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하층 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그냥 뭐 남겨둔다. 이런 사항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림목 모의고사 1회를 풀어봤는데요. 지금 2회 같은 경우 문제 수월하게 다 풀리셨죠? 이거는 점수가 굉장히 아마 좋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거 1회차, 2회차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 수준인데 아마 3회차 같은 경우는 조금 1회, 2회보다는 한두 개 정도 좀 더 틀리는 문제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는 이 1회, 2회가 아마 이 조림목 모의고사 수업 중에서 제일 최고 점수가 나오는 회차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회 같은 경우도요, 많이 틀리셔서도 괜찮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족한 거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거 많이 찾아내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부족한 거 찾았으면 그거 메꾸고 시험장에 들어갈 테니까 그런 내용 시험장에서 보면 안 틀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1회차 문제 풀 때 쉽게 느껴졌지만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면 전혀 상심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2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